약점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그런 오답 노트는 그런 순서의 과정에 의해서 만드는데요. 그 순서가 끝나게 되면 결국 복습을 통해서 강점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약점이 쌓여 있어요. 오답 노트에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을 옮겨온 이유는 이 그림이 나타내는 건 바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걸 캡처해 왔는데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1시간 뒤가 되면 제 얼굴도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저기 어디서 들립니다. 너 너무 느끼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그 잊어버리는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학습이 일어서 100%라고 한다면 단 2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중에 40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는 거죠.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게 되면 70 정도가 사라지고 525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몇 시간이에요? 6, 9, 9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나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배웠던 거는 70 정도가 사라지고 거의 6일 후가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어차피 그렇게 잊어버릴 거 뭐하러 공부해요? 우리 학생들의 입장이라면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바로 복습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곡선이 이렇게 한번 사이클을 그리면서 뚝 떨어지는 건 1차 복습 후예요. 한번 복습할 수 있게. 그 다음 두 번째 복습은 예상하시다시피 2차 복습, 세 번째는 3차 복습, 4차 복습이 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장기 기억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애플이 뭐니? 사과요. 보이가 뭐야? 소년이요. 선생님이 우리를 드디어 무시하기 시작하는구나. 어? 자, 아이들이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던 건 아주 꼬마 때서부터 들어왔고 써왔고 어떤 상태로인지 노출이 됐기 때문이죠. 즉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 복습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될 수 있었던 건 실생활과 관련됐고 연관돼 있었고 그러한 이야기거리들이 등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저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우리 딸이 이렇게 뭘 말 붙이면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왜냐면 답을 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난처한 질문들도 많잖아요. 멋지게 대답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 또 나는 좀 쉬고 싶은데 계속해서 뭐라고 쫑알쫑알 돼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자꾸 이렇게. 근데 그것도 나도 모르게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좀 더 아이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들은 이야기를 다시 또 리액션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학령이 낮을수록 그런 것들은 더욱더 필요하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복습이 된다 입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이런 데 배웠는데 수학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사회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배우면서 친구가 어떻게 쿡 찔렀는데 그러느라고 뭘 못 들었다? 그러면 그때 그 얘기를 엄마가 아는 수준에서 얘기해주면 애는 자연스럽게 들었던 내용과 연결시키면서 복습이 되겠죠. 그런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 그것을 키워가면서 자연스러운 복습이 될 수 있게. 또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오답 노트를 가지고 복습을 한다면 어떻게 만들까? 이 표시가 뭐냐면요, 오답 노트를 만들면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 이렇게 지도합니다.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하는 거고, 수학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 전날까지 누적됐었던 오답 문제들을 다 풀고 나서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머님께서 여기서 딱 한 분이 질문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서 하루에 7문제씩 오답 노트를 정리한다 칩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공부했을 때 7일 동안 7문제가 쌓이면 7, 7에 49예요. 선생님, 49문제를 8일째 되는 날 어떻게 다 풀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 질문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요거예요. 뭐냐면 어제까지 정리했었던 것을 오늘 풀었을 때 또 틀릴 수 있어요.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다음 세 번째 되는 날 다시 볼 때 그 틀린 것만 살펴보세요. 틀린 것만 보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맞췄으면 털어나갑니다. 쟤는요, 최초에 한 번 봤죠. 1차 복습할 때 한 번 봤죠. 그러니까 최초 풀 때 한 번 봤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정리하면서 한 번 봤고, 다음날 오답 노트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번 봤어요. 그죠? 그랬는데 틀렸어.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때 다시 풀었더니 그제서야 맞춰놓고 지나갔어요. 자연스럽게 4번의 반복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문제들은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누적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생각의 사고에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겁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어요. 1학년 학생 초등학교 마치고 첫 중간고사 봤을 때 42점.
고등학생 중학교 3학년 때 80점대 후반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얘가 첫 번째 중간고사 봤을 때 50점. 그리고 나서 한 달이에요. 단 한 달 아이의 공부를 요렇게만 조정을 해주면 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기말고사 때 100점. 바로 이어지는 고등학교 6월에 모평이 있거든요. 6월에 모평 볼 때 학력평가 국가 수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 학생 5월에 중간고사 보고 한 달 뒤에 모평 봤는데 50점에서 수학 1등급. 물론 그 사이에 변동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것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죠. 어이구. 네. 이벤트. 자,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결국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 첫 번째 흐름을 터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 될 것이냐? 바로 어머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학력이 낮을수록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학생이 스토리텔링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학습 부담을 갖지 말고 재미있게 공부하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책을 다양하게 읽자. 학습한 내용을 말이나 글, 그림, 노래 등 다양하게 표현해보자. 할 수 있게 누가 결국 도와줘야 되냐면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알맞게 선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학생에게 이렇게 하라고만 하면 하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미 알고 가셨으니까 알고 가신 어머님들이 학생에게 손잡고 가서 서점에서 직접 보여주면서 네가 한번 봐봐. 어떤 게 재밌을지. 응? 자, 이렇게 해서 해본다면 분명히 어머님들께서 봐요. 앞에 했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그죠?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들. 특히 자녀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이거는요 파악하기가 참 곤란하죠.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부터 올라오니까 아직 학령이 어려서 잘 모르시나 본데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은요 벌써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사시죠. 다크서클이 벌써 막 턱 밑까지 내려왔어요. 자, 아무튼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러한 관심사를 잘 파악하셔서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읽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해보고, 거기에는 어떤 도구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 도구를 알맞게 선택하도록 하세요.